네, 여러분 11번째 OX 문제 풀이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죠. 335페이지 2번입니다. 행정조사고요.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조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5조 단서 조항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었죠. 그다음 4번입니다.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의 검사는 쭉쭉쭉 가다가 수사기관에 강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다? 영장이 필요 없다라고 해서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려운 내용 아니죠. 여러분들 직구했을 때 그런 택배나 우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36페이지 8-2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종전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실시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했다면 그 과세처분 역시도 위법하게 된다라고 했었죠. 중복조사하면 안 되고 그 중복조사로 인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 처분을 내렸다면 그 처분도 위법하게 된다라는 결론 잘 기억하시고요. 339페이지 12번입니다. 행정조사는 수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시로 실시해버리면은 행정조사를 하는 기관이 너무나 바빠지기도 하고 너무나 또 권력적으로 바뀌어가지고 부패도 되게 심해질 겁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이런 경우에만 정기가 아니더라도 행정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340페이지 15-2번입니다. 조사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도 현장 조사가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원래 원칙은 이렇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이럴 때는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341페이지 20-1번입니다.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 자료 제출요구서 및 현장 출입 조사서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를 해야죠.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고요.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할 경우에는 구두로도 통지가 가능하죠. 또 실제로 구두로 통지가 가능한 경우는 증거인멸을 한다거나 또는 지정통계 작성할 때도 말로 가능하다라는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343페이지 25번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7일 내에 통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7 잘 기억하라고 했었죠. 다음 행정벌로 넘어갑니다. 345페이지고요. 개관 부분부터 볼게요. 행정벌과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로서 직접적으로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장래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함이다. 그건 이행강제금이죠. 행정벌은 과거에 잘못한 걸 가지고 처벌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싸잡아서 하나의 결론으로 가면 오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행정형벌로 바로 들어갑니다. 2-2번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죄형 법정주의 규율의 대상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행정형벌은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이 되지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헌재 판례가 있긴 한데요. 굳이 이 판례까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죄형 법정주의 규율 안 된다. 근데 행정형벌은 죄형 법정주의의 규율 대상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3번 어떤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의 입법 재량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346페이지 4번입니다.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의해서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된다면 그때는 명문 규정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다음 5-1번 양벌규정 관련된 지문들입니다. 양벌규정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인과 동시에 그 위반 행위의 이익 귀속 주체인 영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맞죠? 종업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사업주도 처벌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는 책임은 무과실이 아니라
본인의 과실이고 본인의 자기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고요.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 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된다? 종속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종업원이 처벌돼야지만이 사장도 처벌된다? 그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사실 좀 어렵게 표현하냐, 쉽게 표현하냐, 바로 이거예요. 바로 넘어갑니다. 347페이지 5-6번입니다.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지자체의 고유의 자치 사무를 수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게 되면은 지자체가 양벌 규정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왜냐? 자치 사무니까. 기관 유임 사무일 때는 책임 안 진다라고 했었어요. 그 내용 기억하시면 되고요. 8-1번 통고처분입니다. 통고처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다라고 했어요? 아니죠. 왜냐?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안 그래도 많이 안 나오는데 이쪽이 나온다면 이런 애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법률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면 행정청은 통고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아니죠. 통고처분을 할지 말지는 행정청의 재량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통고처분과 관련된 문제들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348페이지 9-1번.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죠? 통고처분이 바로 실질적인 형사처벌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통고처분에 대한 돈을 내서 끝이 나면, 아시겠죠? 11번.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처분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권한행정청은 일정 기간 내에 고발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로 진행하게 된다라고 해서 통고처분에 따르지 않으면 자기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통고처분으로 갔는데 행정청이 돈을 안 낸다. 그러면 이제 정식 고발 가가지고 형사소송으로 가는 거죠. 다음 349페이지에 행정질서벌로 갑니다. 1-1번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서 죄형 법정주의 규율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까 앞에서 봤던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과태료는 행정벌의 일종으로 형벌과 마찬가지로 형법 총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반드시 구분하셔가지고 죄형 법정주의가 되냐 안 되냐 결론으로 잘 찾아가시고요. 2-1번 지자체의 조례도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아까 우리 질서 위반 행위에서 그 관련 법에서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도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조문 맞았죠. 잘 기억하시고요. 자, 과태료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과징금은 맞지만 과태료는 아니다. 왜냐? 과태료 재판으로 다툴 수 있는 다른 불복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350페이지 대법원은 과태료 부과 처분과 형사처벌 병과된다 안 된다? 된다. 둘 다 부과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바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351페이지 4-4번 질서 위반 행위란 쭉쭉쭉쭉 행위를 말하고 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도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질서 위반 행위법에서 이런 애들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제외된다고 했어요. 질서 위반 행위에. 그 내용 중에 바로 나가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나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1번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행위 시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재판 시 법률에 의하면 부과 대상이 아니게 됐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 부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었죠. 여기 관련 규정 내용 그대로 나온 겁니다. 5-2번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에 법률이 변경돼가지고 그 행위가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될 때에는 과태료 집행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실질적으로 행위 시 그리고 재판 시 그리고 재판이 끝내고 나서 과태료 안 내가지고 이제 징수를 할 때에도 그 당시 시점에 예전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도 맞았고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도 했지만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그 행위 자체가 질서 위반 행위가 아니라면 그럼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 과태료 끝까지 내게 하면 억울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려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론, 그 프로세스 논리만 기억하시면 이런 문제들은 특별히 어렵지 않게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352페이지 9-1번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조문 내용 그대로 나왔고요.
9-2번 질서 위반 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위반 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을 살펴서 그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거. 이것도 같이 봤던 판례입니다. 10번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했었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하나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그 결론으로. 정당한 이유 즉슨 그 사람 봐주겠다. 이렇게 결론을 잘 기억하세요. 다음 페이지 14-1번입니다. 2명 이상이 질서 위반 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공범이라고 했었죠. 14-2번 신분에 의해서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사람이 가담했을 때에는 그 사람도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한다. 아까 열심히 설명드렸습니다. 또 이것도 나와야죠.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사람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성립하는 것 자체는 미치지만 과태료를 더 내냐 덜 내냐는 미치지 않는다라는 그 결론으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5번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할 때는 가장 중한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었죠. 그 내용도 잘 기억하시고요. 354페이지 16-1번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있은 후에 3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틀렸죠? 5년이죠?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과태료 처벌에 있어서 공소시효나 형해시효 및 국가재정법상의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과 다른 법이 서로 충돌하면 어떤 법을 따른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355페이지 20번입니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질서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게 앞에서 봤던 시효랑 이거는 제척기간이랑 했었죠. 같은 5년이지만 기준 시점이 다르다라는 거 반드시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21-1번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일반적인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거나 행정소송 제기하면 영향을 안 미치지만 과태료는 다르다라고 했어요. 스탑이 됩니다. 그렇죠? 안 내도 돼요. 효력이 없어져요. 그럼 그걸로 끝난다? 그렇지 않다.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해서 이거 두 개가 연결된 문제죠. 그렇죠? 결론은 똑같고. 다음 23번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라는 관련 규정도 같이 봤었습니다. 중과상금도 봤었죠. 다음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당 과징금으로 갑니다. 359페이지 2번입니다. 헌재 결정에 따르면 과징금은 국가 형벌권 행사로의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다 부과해도 된다. 이것도 부과해도 되고 저것도 병과해도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과하더라도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거죠. 근데 약간 이거랑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였어요? 통고처분 같은 경우는 한 번 통고처분을 내렸고 통고처분을 이행하게 되면 그걸로 끝이지 통고처분도 내리고 또 행정형벌도 내리고 그럼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말 그대로 일사부재리 원칙 또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제대로 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행정형벌 안에서 원래 형사처벌로 가야 되는데 일반적인 그걸 대신해서 통고처분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행정형벌 또는 행정질서벌 또는 과징금 이런 각각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병과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으로 가는 거죠. 아시겠죠?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3-1번 영업정지에 가름하여 부과되는 이른바 변형된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행위다라고 말씀드렸고 통상적으로 재량인데 뭔만 기속이다? 부동산 실명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처분. 요것이 올해 9급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랑 잘 비교하시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4-2번 과징금 부과 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지만 위반자의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뭐가 있다? 정당한 사유가 또 나옵니다. 그럴 때는 부과 안 하겠다라는 결론. 아시겠죠? 정당한 사유 처벌 안 한다.
부과 안 한다. 오케이, 끝. 5번 위법한 과징금 부과 행위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그죠? 과태료는 안 되지만 과징금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처분성이 있어요. 다음 가산세 360페이지입니다. 거의 다 왔네요. 2번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에게 조세 납부 거부 또는 지연하는데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지만 역시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렇죠? 정당한 사유만 기억하면 여러분들 이 문제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계속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죠. 다음 페이지 3번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 의무자가 그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정당한 사유로 본다 안 본다? 뭘 따져봐야 된다 했어요?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할 때에는 그 사람이 법령을 알았어야 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공무원에 따라서 돈을 안 냈다고 한들 그걸 다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아요. 다음 공급 거부. 자, 공급 거부 같은 경우는 뭘 구분하라고 했어요? 단절 바로 했냐 아니면 요청을 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전화 통화 단절 조치 요청 행위 처분성이 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 아닌데 처분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X가 되는 거고요. 행정상 공급 거부에 대한 권리 규제에 있어 단수 처분은 항고 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그렇죠? 단수 처분, 단수 해버렸죠. 요청이 아니에요. 처분이기 때문에 위법한 단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자, 오늘 되게 빨리 끝났죠? 그만큼 이 단어는 4단원의 뒷부분은 시험에 많이 안 나오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오늘 봤던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기억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어려움 없이 4단원 뒷부분은 시험에서 만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만점을 못 맞게 하는 그런 출제위원들이 좀 어렵게 낸다면 그동안에 나왔던 문제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눈에 익히시는 걸로 충분하지 그 외의 조문이라든가 다른 내용들을 암기하려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